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볼 자료는요. 금의 경고 1971에서 2025로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죠? 네, 정말 엄청난 숫자죠. 1971년에는 35달러였으니까요. 반세기 만에 이게 뭐 100배도 훨씬 넘게 오른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금 투자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왜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걸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현상이 지금 우리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료가 우리를 50여 년 전, 그러니까 1971년으로 데려갑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좀 보자는 거죠. 네, 한번 그 시절로 가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971년 그 역사의 전환점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밤 9시였어요. 닉슨 미국 대통령이 TV 생방송에 나와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표를 하죠. 네, 그 유명한 발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려면 우선 1944년에 만들어진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걸 좀 알아야 합니다. 아, 브레튼 우즈 체제요? 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44개 나라가 모여서 만든 일종의 국제 통화 시스템이었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금 1온스 가치를 35달러로 딱 고정시키고 미국이 언제든 35달러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아하, 미국이 보증을 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켰어요. 뭐 예를 들면 일본 엔화나 영국 파운드화 같은 걸 달러에 연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상 금이랑 똑같이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종의 금보증 달러 시스템. 네. 그런데 이게 왜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이제 19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 돈을, 그러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찍어냈다. 네. 왜요? 그 당시 미국이 여러 가지로 돈 쓸 일이 많았거든요. 뭐 베트남 전쟁 비용도 엄청났고요. 또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라고 불리는 대규모 복지 정책도 있었고 소련하고 냉전 경쟁하느라 국방비도 많이 들었고요. 아,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하려다 보니 지출이 많아졌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금고에 있는 금보다 시중에 풀린 달러가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럼 약속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졌겠네요. 정확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1960년대 초반에 미국 금 보유량이 한 18억 달러워치 정도 됐는데 1971년 가서는 이게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어이구, 거의 반토막 났네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에 풀려 있는 달러는 19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폭증을 한 겁니다. 잠깐만요. 100억 달러 금으로 500억 달러를 바꿔줘야 한다. 이거는 뭐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위험 신호였던 거죠.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불안했겠는데요? 위기를 느낀 국가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가 제일 먼저 금 내놓으라고 요구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71년 8월 11일에 영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금 교환을 요구합니다. 영국까지. 네. 당시 경제대국이었던 뭐 서독이나 일본까지 나서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겠다. 파국이다. 닉슨이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린 건 게 바로 그 금태환 정지 선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점도 참 일요일 밤 9시잖아요. 네, 일부러 그 시간을 고른 것 같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죠. 일단 금융시장은 다문 닫았고요. 또 국민들은 저녁 먹고 TV 앞에 많이 앉아있을 시간이니 여론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 내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음 날 주가 지수가 역대 최고폭으로 급등하고 뭐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들도 대통령의 대담한 조치다. 이렇게 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하지만 동맹국들, 특히 유럽에서는 반응이 싸늘했겠어요. 믿었던 달러가 갑자기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으니. 아, 그럼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죠. 특히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스스로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셈이니까요. 자, 그럼 그 이후에
금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종의 족쇄가 풀린 셈인데. 네,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2년 뒤인 1973년에는 온스당 120달러를 넘어서요. 3배 이상 뛴 거죠. 3배요? 2년 만에?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 1월에는 무려 843달러까지 치솟습니다. 843달러. 1971년에 35달러였는데. 그렇죠. 9년 만에 24배가 폭등한 겁니다. 거기다가 1973년에 또 오일 쇼크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죠. 아, 정말 혼란의 시대였네요. 이 1971년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자,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반세기를 훌쩍 건너뛰어서 2025년 현재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4,000달러를 넘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이 자료에서 1971년과 2025년 현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꼽는 게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이요? 네, 1971년에는 사실 미국 달러 말고는 딱히 다른 대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뭐 유럽 통화들이 있긴 했지만 달러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했죠. 그런데 2025년은 다르다. 그렇죠. 2025년 지금은 중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GDP 이야기할 때는 명목 GDP를 많이 보는데 그 기준으로는 아직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런데 구매력 평가, PPP라고 하죠. 물가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인 경제 규모로 보면 중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라는 겁니다. 아, PPP 기준으로는 중국이 1위다. 그게 국제 금융 질서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금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인가요? 중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인민은행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1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2025년 1월에만 5톤을 더 샀다고 하는데요. 계속 사고 있군요. 왜죠? 표면적으로는 자산 다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달러 중심의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탈달러화 흐름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금을 많이 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요즘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에만 무려 166톤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과거 평균보다 40% 이상 많은 굉장히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166톤 엄청나네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4%가 넘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뭐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취한 조치 때문이에요. 아, 그때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죠. 맞습니다. 해외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을 그냥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본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사이가 안 좋거나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요? 바로 그거죠. 우리 자산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미국이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동결할 수 없는 자산, 그게 바로 실물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을 지키려는 일종의 자구책인 셈이죠. 아,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이 오히려 달러 약화를 부추기고 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탈달러 시도하는 나라는 100% 관세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가잖아요. 네, 엄포를 놓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이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관세를 매기는데 왜 달러가 약해지죠? 관세를 매기면 그 상대방 국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이 줄어들면 그만큼 해외로 나가는 달러 수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메커니즘이 있군요. 실제로 2025년 들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8%에서 10% 정도 하락했어요.
국제적으로 달러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좀 경시하는 듯한 발언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토 방위비 분담금 안 내면 안 지켜주겠다 이런 것들요. 네, 그런 발언들도 달러 신뢰도에 댕행이 영향을 미칩니다.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지적했듯이 굳건한 동맹 관계야말로 기축통화 신뢰의 핵심이거든요. 동맹을 흔드는 게 곧 달러의 위상을 흔드는 거다. 그렇죠. 동맹국들이 미국을 못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신뢰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971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유럽 상황도 많이 다르다고요? 네, 이것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1971년에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금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만큼 힘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돈을 빌려준 채권국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네, 2025년 현재 유럽은 내부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계속 불안정하고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요. 독일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예산안 합의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유럽 7개 나라에서 지금 극우 정당이 정부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971년처럼 유럽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에 대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거시적인 경제나 지정학적 변화 외에도 이 자료가 또 주목하는 게 Z세대 봉기라는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이건 좀 어떤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2025년 9월에 네팔에서 Z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팔에서요? 네, 이게 그냥 네팔만의 일이 아니라 그전에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젊은 층 주도의 시위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주로 이제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정부의 부패나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확 증폭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네팔 같은 경우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시위를 더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사회 불안정성도 결국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은 지정학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산, 예를 들면 금 같은 걸 찾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금 가격 상승의 또 다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71년과 2025년 이 두 시점을 직접 비교하면서 핵심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먼저 지적하는 건 마치 역사의 운율처럼 느껴지는 5가지 공통점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첫째는 패권국의 과부하입니다. 1971년에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힘들었다면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죠. 둘째는 무역 적자 문제군요. 그렇죠. 1971년에 미국이 사상 첫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5년 현재는 관세 전쟁 등으로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셋째는 인플레이션 압력, 넷째는 달러 가치에 대한 의문 제기, 다섯째는 금에 대한 압력입니다. 1971년에는 다른 나라들이 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면 2025년에는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죠. 이 5가지 공통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패권국의 재정적인 힘이 좀 붙이고 그 나라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때 역사적으로 금이 주목받아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지만 또 결정적인 차이점들도 있다고 하셨죠? 이게 현재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안 세력의 존재입니다. 대안 세력이라면 역시 중국인가요? 맞습니다. 1971년에는 미국 말고는 사실상 뚜렷한 대안이 없었어요. 하지만 2025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PP 기준으로는 이미 세계 1위 강제 대국인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두 번째 차이점은요? 두 번째는 위기의 속도와 성격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는 어떻게 보면 며칠 만에 갑자기 터진 급성 위기였어요. 네, 아주 급작스러웠죠. 그런데 2025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사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쯤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거의 10년 이상 된 만성적인 구조 전환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해결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1971년 이후에는 폴 볼커라는 아주 강력한 연준 의장이 나타나서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리는 초강수를 뒀어요. 20%요? 와. 네, 정말 극약 처방이었죠. 이걸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달러 시스템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초반에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3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가 넘습니다. 4배나 늘었네요, 비율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그때처럼 20%까지 올린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자 부담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해결책을 지금은 쓸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제약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이게 2025년 상황을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그럼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나요? 이 자료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고요? 네, 확률까지 매겨서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신브레튼 우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타협해서 뭔가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죠. 가능성은 얼마나 보나요? 한 20% 정도로 좀 낮게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금값은 한 6,000달러 선에서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을 50%로 가장 높게 보는데요. 다극 체제 하에서의 혼란 지속입니다. 다극 체제 혼란 지속이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쓰는 블록, 유로를 쓰는 블록, 또 위환화를 쓰는 블록,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금은 그 사이에서 중립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그런 구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2030년까지 금값이 8,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해요.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군요.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가장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시스템 붕괴입니다. 가능성은 한 30% 정도로 보고요. 주요 국가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를 선언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전쟁 같은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죠. 아, 그런 상황이 오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2만 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료 분석가들은 아무래도 미중이 갑자기 극적으로 타협하거나 시나리오 1, 아니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 3의 일부,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지금과 같은 경쟁과 갈등 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시나리오 2가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럼 우리는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나요? 네, 이 자료는 그 유명한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조언을 언급하면서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을 한 15% 정도 가져가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금을 무슨 투자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보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보험이요? 네,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금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자산의 지정학적 분산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정학적 분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예전처럼 미국 자산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이 좀 중립적인 국가의 자산을 담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니 아시아 지역 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 같은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외에 다른 지역 자산도 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기후변화나 식량 안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농지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부각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요. 아, 농지요? 네.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포트폴리오에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이고요. 핵심은 결국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자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1971년 닉슨 쇼크는 근본위제라는 특정 시스템의 종말을 고했지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2025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세상이 움직이는 훨씬 더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등하는 금 가격은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 뭐랄까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탄광 속 카나리아, 의미심장하네요. 생각해보면 금이라는 자산은 지난 5,000년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도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해온 아주 독특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금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온스당 4,000달러의 금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비슷한 운율을 갖는다는 말이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197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2025년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해본 1971년과 2025년 사이의 여러 비슷한 점들, 또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남으셨나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